이제 11장은 양자역학의 응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배웠던 그런 빛의 성질들, 그리고 그 빛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특정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성질들을 이용을 하면은 우리가 뭐 물리화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분야 중에 하나인 분광학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왜 안 사라지지? 좀 있으면 사라지겠죠? 그래서 분광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실제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을 빛을 이용을 해가지고 분자의 성질들, 분자의 구조, 뭐 그런 것들을 알아보는 그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저희 학교에서는 지금 물리화학 하시는 분이 저를 포함해서 정병서 교수님 그리고 방지현 교수님 이렇게 두 분 계시는데, 저는 이제 컴퓨터 시뮬레이션, 양자 시뮬레이션을 주로 하고 있고, 그래서 뭐 저도 사실 분광학을 굉장히 관심사로 가지고 있어요. 그 시뮬레이션, 제가 시뮬레이션 하는 대부분이 이제 분광학에서 관련된 성질들 뭐 이런 거를 묘사하는 거라서 저도 분광학에 관심이 있지만, 좀 더 분광학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이제 정병서 교수님이랑 방지현 교수님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수업을 듣고 재밌다고 느끼면은 나중에 뭐 방지현 교수님네 랩이나 뭐 저희 랩에 오셔가지고 뭐 이런 거를 좀 더 깊이 있게 공부할 수도 있겠죠. 뭐 졸업 연구 때 많이 안 오면 그게 다 뭐 제 업보죠. 제가 열심히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그래서 이제 분광학에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10장에서 배웠던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일반 화학 때 배웠던 거와 크게 다르지 않다, 뭐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근데 11장은 10장에 비해서는 훨씬 매운맛이고 수식 전개도 조금 더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되고 배워야 될 범위도 많아요. 그래서 11.1절 분광학 용어 아주 가볍게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광학의 기본 원리는 어떤 분자가 빛을 흡수를 하고 혹은 그 흡수한 빛을 방출을 함으로써 방출을 하는 과정을 우리가 관찰을 해가지고 뭐 어떤 화학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지 혹은 그 분자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파악을 하는데, 우리가 앞에 10장에서 이야기하기로 어떤 에너지 준위들은 전부 양자화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 양자화된 에너지 준위 사이를 왔다 갔다 하려면은 딱 정확하게 맞는 에너지를 흡수를 해야 된다. 에너지 차이를 흡수를 해야 되는데 그 에너지 차이가 나중 에너지 레벨 빼기 처음 에너지 레벨 이렇게 주어지게 되고, 그러면은 요런 전이를 일어나게 하려면은 요런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빛, 요런 에너지에 해당하는 광자를 가지고 있는 빛을 조사를 해 주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디테일하게 말씀 안 드려도 여기 H는 플랑크 상수, 안 써도 써놓을까요? 플랑크 상수고, 여기 나온 뉴는 진동수죠. 진동수 뉴. 그렇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되는데, 요 에너지 레벨들이 요 에너지 간격의 크기가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가 앞으로 배우게 될 뭐 마이크로파, 그 다음에 적외선 분광학 혹은 뭐 전자 분광학 뭐 이런 식으로 범위를 에너지의 크기에 따라서 범위를 서로 다른 테크닉들을 배우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분광학에서 많이 사용하는 여러 가지 단위들 뭐 그런 것들을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가 볼게요. 10장에서 다 했던 건데, 첫 번째는 파장. 파장은 기호로 우리가 람다라고 쓴다고 했고, 그다음 뭐 파장의 단위는 파장이 길이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미터 단위를 사용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실제로 많이 지금 앞으로 많이 사용하게 될 그 길이의 단위는 나노미터 단위를 더 많이 쓰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나노미터를 정의를 하자면은 이 나노가 10의 마이너스 9승을 의미를 하니까 10의 마이너스 9승 미터가 되겠죠.
뭐 현대화학에서 굉장히 많은 관심사가 이 나노 수준의 입자들 뭐 이런 것에 굉장히 관심이 많죠. 그래서 여러분들 강동구 교수님 아시나요? 강동구 교수님 알아요? 네, 굉장히 부자 교수님 있는데 그 부자 교수님네 랩의 이름이 나노바이오 맞나? 공혁 씨 나노바이오 맞아요? 네, 나노바이오예요. 네. 그래서 그 나노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리고 우리 학교에 이번에 부임해서 오신 권태현 교수님 아시나요? 아직 잘 모르죠. 새로 오신 교수님 못 만나봤을 텐데, 그 권태현 교수님은 이제 나노 입자 만드는 거 이런 거에 관심이 많으시죠. 그래서 아무튼 나노가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다. 이렇게 됐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진동수. 진동수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U 값이죠. 진동수는 1초에 얼마나 많이 파가 진동을 하느냐. 그래서 초당 횟수를 따지기 때문에 초의 역수가 진동수의 단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정의를 안 했던 것 같긴 한데 또 자주 쓰이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파수라고 하는 거. 그래서 뉴에다가 위에 이렇게 물결 표시, 뭐 틸다라고 우리가 부르는데요. 그 물결 표시를 이렇게 붙여준 거를 우리가 파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파수는 우리가 길이의 역수로 정의가 되는데 주로 센티미터 단위의 역수를 사용을 하고, 정의를 하자면은 파수는 진동수분의 1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빛의 속도 c는 진동수 곱하기 파장이라는 관계식을 알고 있으니까 여기에서부터 진동수를 빛의 속도 c로 나눈 게 파수에 해당한다. 뭐 이렇게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겠죠. c가 빛의 속도입니다. 뭐 어렵지 않으니까 쭉쭉쭉 지나가도록 할게요. 네 번째는 에너지. 에너지는 우리가 앞에서 아인슈타인의 광전효과 실험에서 에너지 E는 빛의 에너지를 나타낼 때 이게 어떤 하뉴라고 하는 HNU라고 쓸 수 있는 그 에너지를 가지는 광자 꾸러미가 하나씩 전달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그런 이야기를 했었고, 그리고 이 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여러 가지 뭐 다른 표현으로 쓰자면은 뭐 람다분의 c로 바꿔 쓸 수 있죠, 그죠? 왜냐하면 c가 뉴 람다이기 때문에 요 관계식을 이용을 하면은 이렇게 모양을 바꿀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이게 람다분의 1이 여기 위에서 말한 파수랑 똑같으니까 이게 사실 HC 뉴의 틸드 파수 뭐 이런 식으로도 계산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들을 여러분들이 막 암기를 해가지고 뭐 순간으로 탁 치면은 뭐 E는 H 뉴 람다분의 HC 뭐 HC 뉴 틸다 이렇게 줄줄줄 나올 필요까지는 없지만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봤을 때에 식의 모양 정도를 변환시키는 거는 하실 수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뭐 이 식이랑 이 식을 알고, 이게 두 개가 굉장히 기본적인 식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나머지 식을 뭐 유도해내고 뭐 이런 거 정도는 하실 수가 있어야겠죠. 그리고 당연하게도 에너지는 크기 성질이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우리가 광자 한 개를 입자 한 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게 광자 혹은 입자의 개수가 n배로 늘어나면은 에너지도 같이 n배로 늘어나겠죠. 광자가 두 개 들어오면은 2하뉴, 뭐 n개가 들어오면 n하뉴 뭐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강의 노트를 좀 빨리빨리 올려드려야 되는데 제가 하루살이 인생이다 보니까 막 그 전날까지 밤에까지 해가지고 작성해서 올리고 이런 경우가 많아서 오늘 아침에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좀 죄송하고, 제가 최대한 주말에 좀 작업을 많이 해서 좀 강의 전날 저녁에라도 올릴 수 있도록 할게요. 어쨌든 오늘은 좀 늦게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그 스펙트럼 영역을 나타내는 그림 있으면은 그걸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이거를 보면 우리가 굉장히 뭐 이런 식으로 여기에 뭐 라디오파가 있고 그 다음에 뭐 마이크로파, 그 다음에 적외선 IR, 그 다음에 가시광선 비저블, 그 다음에 자외선 UV, 그리고 왼쪽에 더 쪽으로 하면 X선, 뭐 감마선, 이렇게 아마 여러분들이 뭐 한 번씩은 다 들어봤던 그런 이름들일 거예요. 이런 그 파의 종류, 파의 종류를 이렇게 쭉 나열을 해 놓았는데, 이게 그냥 아무런 규칙 없이 해 놓은 게 아니라 파장에 따라서 우리가 이쪽이 장파장 영역이고 이 왼쪽으로 올수록 단파장, 왼쪽으로 올수록 짧다, 오른쪽으로 갈수록 긴 파장, 뭐 이런 식으로 배열을 해 놓았죠. 여기에 이제 뭐 숫자들 어떤 파장에 해당하는지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뭐 그런 숫자를 우리가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뭐 이런 거는 뭐 크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번 보시고 한 이 정도 파장이구나 이런 거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파장만 알고 있으면은 그 밑에 나오는 뭐 진동수라던가 그 다음 파수 그리고 에너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다 빈칸 채우기 하실 수 있죠, 그죠? 예를 들어서 뭐 가시광선 비저블이 400에서 뭐 800 나노미터 사이다. 그럼 이거를 드리면 여러분들이 여기에서부터 뭐 얘가 진동수가 얼마고 뭐 파수, 에너지 이런 것도 쭉 계산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굉장히 간단하게 여러분들의 그 알고 있는 것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거고, 근데 이제 조금 그 밑에 나오는 밑에서 두 번째 나오는 관측되는 현상, 거기를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럼 각각의 이런 빛의 이런 영역에 있는 빛들이 분자 내에서 어떤 일들을 할 수 있느냐, 그걸 한번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적외선, 여기 IR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인프라레드. 여기에는 어떤 것을 할 수 있냐면은 분자의 진동.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일반화학 시간에 안 배웠나? 그 물분자가 이렇게 있으면은 물분자가 이렇게 있을 때에 물분자가 여기 있는 OH 결합이 딱 고정돼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움직일 수가 있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같이 OH의 팔 부분이 같이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가 같이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가 그런 식의 진동 운동을 할 수 있는데, 그 진동 운동의 에너지 레벨이 바로 이 인프라레드 적외선 영역에 해당한다는 거죠. 그리고 흔히 우리가 UV 비저블, UV 비스는 붙여서 많이 사용을 하는데, 얘네들이 이제 어떤 현상을 분자 내에서 일으킬 수 있냐면은 분자의 최외곽에 있는 전자를 보다 높은 상태로 들뜨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굳이 예를 들자면은 분자 오비탈 그림 뭐 이런 거 그렸던 거 그 1학년 때 했던 거 생각나시죠? 하면은 UV 비저블에 해당하는 빛을 쪼여주면은 여기 있는 전자 하나가 이렇게 들뜬 상태로 올라가 가지고 최외곽에 있는 전자를 전이를 일어나게 할 수 있다. 그런 것이 되겠고요. 그럼 이제 에너지를 더 세게, 더 큰 에너지, X선 같은 거를 주면 어떻게 되냐면은 X선의 에너지가 더 크기 때문에 더 밑에, 더 깊이까지 침투할 수 있고 더 큰 에너지 전이를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X선 같은 경우에는 내부에 전자 전이를 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보시면은 각각의 빛들이 그리고 요거 까먹었네요. 그 마이크로파의 경우에는 분자의 회전에 해당한다. 뭐 이렇게
짝지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각각의 분자들의 모션, 뭐 전자의 들뜸 이런 것들이 가질 수 있는 에너지 레벨들이 정해져 있어요. 에너지 레벨 크기들이 여기 다 이미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에너지 레벨에 해당하는 분자의 모션들도 뭐 이렇게 다 결정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이크로파 집에 있는 요즘에는 전자레인지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그죠? 다들 에어프라이어 많이 쓰는 것 같은데 그 전자레인지 이렇게 하면은 거기 안에 있는 물 분자를 뭐 이렇게 빠르게 회전시키잖아요. 마이크로파를 그럼 여러분들이 아무리 준다라고 해도 그 마이크로파로 분자의 진동을 일으킨다거나 체외곽에 있는 전자가 들뜨게 하는 것은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 책에서는 우리가 주로 커버하는 게 한 요거 세 개랑 요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여기는 핵자기 공명 NMR도 있긴 한데 하여튼 요런 정도를 커버를 할 거고, 그 감마선이 하는 메스바우어 같은 것들은 우리 물리 시간에는 다루지 않고 아마 무기화학 시간에 좀 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또 우리의 이제 주된 관심사는 얘네들이 어떤 에너지 레벨을 가지는지를 슈레딩거 방정식 수준에서 이해를 하는 게 목표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뭐 여기까지 해서 질문 있으신 분? 질문 없으시면 넘어가 볼게요. 그럼 우리가 지금 11장에서 배우는 게 분광학, 분광학이라고 하는 게 결국 어떤 내가 빛을 조사를 해주고 그 분자가 그 빛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나타낸 스펙트럼을 우리가 해석하는 게 주된 작업이 되겠는데, 그래서 우리가 스펙트럼을 해석하려면은 그 스펙트럼이 스펙트럼이 결국 이런 거죠. 여기 구석에 그리면은 뭐 여기가 뭐 예를 들어서 파장이라고 하고 색이라고 하면은 뭐 이런 식의 모양이 막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이 선은 이렇게 뚱뚱한데 얘는 왜 이렇게 샤프하냐? 얘는 왼쪽에 뜨는데 얘는 왜 오른쪽에 뜨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궁금증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일단 용어를 다 정리하고 넘어가는 게 오늘의 본 목적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다루게 될 거는 선너비라고 하는 건데요. 선너비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스펙트럼이 얼마나 샤프하냐, 얼마나 브로드하냐, 그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선너비에 영향을 미치는 게 크게 우리가 다룰 거 3가지랑 그 다음에 뭐 그 외에 구체적인 거 한 3-4가지들이 있는데, 먼저 자연 선너비라고 하는 걸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 자연 선너비라고 하는 거는 그 이름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우리가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분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한계, 그 측정의 한계가 아니라 그 본질의 한계, 그런 것들이 있겠죠. 그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하이젠버그의 불확정성 원리입니다. 갑자기 여기서 하이젠버그 불확정성 원리가 왜 나오느냐? 여러분들이 그 측정하고 싶은 어떤 에너지 측정의 정확도, 그걸 우리가 델타 E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델타 E를 무한정 우리가 정확하게 측정을 할 수가 있나요? 지난 시간에 지난 시간인가? 하이젠버그 불확정성 원리의 에너지 버전을 살펴보시면은 에너지 측정의 불확정성 곱하기 그 시간의 측정 불확정성을 생각을 하면은 이게 4파이분의 h보다 크다. 그죠? 그러니까 얘를 무작정 정확하게 측정하는 거는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말이 뭐냐 하면은 어떤 예를 들어서 분자가 낮은 에너지 상태에서 높은 에너지 상태로 올라갔어요. 여기 뭐 높은 상태에 있다고 칩시다. 뭐 이렇게 높은 상태에 있는데, 그럼 얘가 높은 상태에서 버틸 수 있는 시간의 한계가 있죠. 얘가 무작정 거기에서 계속 있을 수는 없으니까 시간이 지나면은 내려오게 될 텐데, 그러면은 버티는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버티는 시간이 있을 거고 그 버티는 시간만큼 우리가 측정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죠? 버티는 시간만큼 우리가 측정을 할 수 있으니까 그게 이제 측정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럼 우리가 측정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어떻게 돼요? 이게 델타 T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반대로 에너지의 정확성의 정확도는 높일 수가 있죠. 오래 측정을 하고 있음으로써.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오래 측정을 하면은 에너지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얘가 예를 들어서 나는 한 10초 이상 측정을 해야지 정확한 내가 원하는 수준의 델타 E를 얻을 수 있는데 근데 문제는 얘가 들뜬 상태로 올라가서 1초밖에 못 버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럼 내가 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오차를 얻게 되겠죠. 그죠? 뭐 똑같이 비례식이 성립한다, 그 부등식이 성립한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되겠죠. 이 에너지 측정의 오차가 10배나 되겠죠. 그죠? 10초 측정할 때보다 1초 측정하면. 그래서 결국에는 그 분자 혹은 뭐 원자 우리가 관심이 있는 시스템이 들뜬 상태에서 얼마나 버틸 수 있느냐. 들뜬 상태의 수명. 그래서 우리가 뭐 분광학에서 많이 쓰는 용어가 라이프 타임이 되는데 들뜬 상태의 수명이 길면 길수록 우리가 정확한 측정을 할 수 있지만 이게 짧으면은 정확한 측정을 하기가 어렵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들뜬 상태 수명을 TEX, 그러니까 EX는 excited, 들뜬 상태의 시간, 들뜬 상태의 수명 TEX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럼 우리가 에너지를 얼마만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느냐? 주어진 시간 TEX에서. 그래서 위에 하이젠버그 불확정성 원리식을 그대로 가져와 가지고 이렇게 되겠죠. 그럼 결국에는 그 얼마만큼의 시간 동안 측정할 수 있느냐, 그게 결국 TEX랑 똑같으니까 최대로 측정하면 TEX죠. 그 분자가 들뜬 상태에 있는 시간 동안 계속 측정을 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되겠고, 근데 에너지라고 하는 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유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 그럼 에너지의 변화량 혹은 에너지 측정의 불확정성은 어디에서 오는 거겠어요? 플랑크 상수는 어차피 고정되어 있는 값이기 때문에 얘는 변하지 않죠. 그럼 에너지 측정에 있어서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그거는 오롯이 진동수 측정에서 오게 되는 거죠. 여기 H죠. 그럼 결국에는 요 식을 우리가 여기에다 집어넣고 나면은 진동수 측정에 얼마만큼의 오차가 생기냐 하면은,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측정하고자 하는 어떤 진동수 값이 여기 있는데, 이 진동수 값이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아무리 내가 실험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샤프하게 딱 여기에만 뜨는 경우는 없어요. 뭐 라이프 타임이 엄청 길지 않는 이상에는 이럴 수가 없고, 대부분은 이런 식으로 관찰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대략 우리가 뭐 이런 측정을 하는 데 있어서 오차 델타 뉴가 생기게 되는데, 그 델타 뉴를 우리가 최대로 최대로 낮출 수 있는 그 한계점이 어디냐면은 바로 이 값이라는 거죠. 4파이 곱하기 t의 EX 라이프 타임 분의 1. 이거보다는 더 샤프하게 만들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얘가 그 위에서 버틸 수 있는 시간의 최대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샤프해질 수는 없다. 그러면은 뭐 당연하겠지만은 우리가 스펙트럼을 측정할 때에는 샤프하게 측정하면 좋죠. 샤프하게 해가지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뭐 뒤에 가서 분해도 이야기가 나오긴 할 텐데 여기서 간단하게만 하면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이런 스펙트럼의 시그널을 관찰을 했는데 이게 그냥 하나가 이렇게 있는 게 퍼진 건지 아니면은 두 개가 이렇게 있어서 이런 모양으로 보이는 건지
잘 모르죠. 그러니까 우리는 스펙트럼의 이 델타 뉴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가능한 하면 샤프하게 뾰족뾰족하게 볼 수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고분해능 장치 같은 것들을 우리가 계속 만들려고 하고 그런 장비들을 도입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은 슈레딩거 그 하이젠버그 불확정성 원리에 따라서 이거 이하로는 더 내려갈 수는 없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혹시 그리고 제가 이렇게 필기하다 보면은 여기 아까 전에 그냥 1이라고 썼잖아요. 그 제가 뭐 말하고 여러분들 눈치 살피면서 막 하려 보면은 이렇게 막 실수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지적을 해주십시오. 그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도플러 효과인데요. 도플러 효과는 여러분들 아마 일반 물리 시간에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 내가 이렇게 관찰자가 가만히 있을 때 어떤 사이렌이 다가올 때랑 나에게서 멀어질 때 그 소리가 약간 다르게 들리죠. 그래서 그거가 이제 여기 우리 분광학에도 똑같이 나타난다. 그런 효과가. 그래서 뭐 검출기가 여기 있다고 쳐볼게요. 검출기가 이렇게 있을 때에 어떤 분자는 뭐 나 쪽으로 다가오는 분자도 있을 거고요. 어떤 분자는 나에게 나라고 하면 안 되군요. 내가 검출기가 아니니까. 검출기에서부터 멀어지는 녀석들도 있겠죠. 그러면 얘네들이 어떤 신호를 방출할 텐데 그 신호를 검출기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우리 귀에도 다르게 들리니까 정밀한 이런 검출기에도 당연히 다르게 들리겠죠. 그래서 검출기가 인지하는 검출기가 관찰하는 진동수 뉴는 원래 분자에서 방출된 진동수 뉴 제로에다가 1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C분의 U, 이게 뭐 이제 도플러 효과식이죠. 그래서 뭐 아시겠지만 C는 빛의 속도고 U는 분자의 속도, 뉴제로는 분자에서 방출된 진동수, 그냥 U는 검출기가 관찰한 진동수,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리 시간에도 일반 물리 시간에도 배우셨겠지만은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뭔가요? 플러스가 나에게 다가오는 것을 의미하고 마이너스가 뭔가요? 나에게부터 내가 아니라 자꾸 내라고 하네. 검출기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분자에서 나오는 시그널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 교재에 예가 하나 나와 있는데요. 예를 한 가지 살펴보면은 300켈빈, 그러니까 뭐 대략 실온보다 조금 더 뜨거운 정도네요. 한 40도 정도 아니면 많이 뜨겁네. 300켈빈 N2 분자에서 우리가 도플러 효과의 크기를 한번 측정을 해보면은 그 N2 분자가 움직일 수 있는 평균 속도는 여러분들 그 일반화학 시간에 배워 보셨을 거예요. 뭐 루트 n분의 3RT 뭐 이런 식 배우셨을 거예요. 그거 대입해서 넣으면은 517m/s, 1초에 517m를 이동한다. 그러면은 검출기에서 검출하는 U는 원래값 U0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빛의 속도 3 곱하기 10의 8승 m/s에다가 질소 분자의 속도,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하면은 U0의 1 플러스 마이너스 1.7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이렇게 돼요. 근데 우리가 이 N2 분자의 전자 전이가 대략 어디에서 일어나냐 하면은 10의 15승 헤르츠, 10의 15승의 초의 역수, 요런 단위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면은 요 값을 여기에다가 집어넣으면은 이렇게 되겠죠. U0 더하기 빼기 U0 곱하기 1.7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그래서 원래는 U0 값 10의 15승인데 여기 뒤에 곱해진 값만큼 플러스 마이너스의 오차가 생길 수도 있다. 그게 얼마냐 하면은 대략 2 곱하기 10의 9승 정도 된다라는 거죠. 그죠? 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물론 10의 15 앞에가 10의 15승 단위고 뒤에가 10의 9승 단위니까 사실 굉장히 미미하죠. 10의 5승 만분의 1 정도의 그런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그런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요. 넘어가도록 할게요. 세 번째는 압력 효과인데요. 그러면 분자가 들뜬 상태에서 올라가서 내려오면서 그 어떤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그 시그널을 우리가 관찰한다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분자가 들뜬 상태에 분자가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얘가 지금 빛을 받아서 들뜬 상태가 되었다고 해볼게요. 주변보다 에너지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은 얘가 만약에 주변에 다른 분자들이 많아가지고 충돌을 많이 한다고 해볼게요. 이렇게 충돌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애는 그냥 혼자서 이렇게 빛을 받아가지고 들뜬 상태로 올라갔어요. 그러면 이 두 개를 비교했을 때 들뜬 상태의 들뜬 상태를 더 오래 유지할 수 있는 건 누굴까요? 오른쪽이겠죠, 그죠? 왜냐하면 왼쪽은 내가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데 주변이랑 계속 충돌을 하면은 에너지를 자꾸 뺏길 거 아니에요. 뭐 충돌하면서 그 옆에 분자한테 넘겨줄 수도 있고, 내가 충돌하면서 다른 분자 모션을 얻게 돼가지고 그 분자 모션으로 에너지를 방출할 수도 있겠죠. 근데 아무튼 주변에 뭔가가 많으면은 분자의 충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들뜬 상태 수명이 짧아진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분자 충돌을 최소화하려면은 압력을 여러분들이 그 측정할 때 그 샘플 안의 압력이 높아야 될까요? 낮아야 될까요? 이렇게 측정을 하는데 뭐 담아놓고 측정을 하는데 여기 압력이 1기압인 게 좋을까요? 0기압에 가까운 0.001 이게 좋을까요? 어떨 것 같아요? 1기압이다. 한번 손 들어볼까요? 0.001기압이다. 다들 잘 알고 있네. 대답은 안 하고 다들 그래요. 0. 네, 그죠? 기압이 낮으면 낮을수록 충돌할 가능성이 낮죠. 다들 이렇게 잘 알고 있는데 좋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또 다른 뭐 추가적인 다른 메커니즘 뭐냐 하면은 뭐 온갖 여러 가지가 있죠. 들뜬 상태에 빛에 의해서 들뜬 상태로 올라간 분자는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그냥 올라갔다가 빛을 방출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우리가 빛을 조사해 줘 가지고 특별한 에너지를 얻게 된 녀석들이 어떤 화학 반응을 진행을 할 수도 있고, 또 그리고 뭐 정병서 교수님께서 한동안 연구하셨던 포토 애시드, 원래 바닥 상태에서는 애시드가 아니었는데 빛을 받음으로써 어떤 그 결합이 활성화되어 가지고 해리가 일어날 수 있는 산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광산, 뭐 그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얼마 전 몇 년 전인 것 같긴 한데 일본에서 뭐 어떤 불산 이런 거 안 판다고 해가지고 우리 뭐 나라에 한번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때 이제 뭐 그런 것에 많이 사용되는 것들이 이제 그 포토 애시드, 뭐 포토 레지스트, 빛을 받았을 때 분자들이 어떻게 뭐 작동하는 그런 특정 분자들을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기술이 부족해가지고 좀 고생을 했었죠. 근데 네. 아무튼 뭐 그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저도 뭐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저도 이제 그 분자가 빛을 받아서 들뜬 상태가 되었을 때 뭐 진행되는 그런 화학 반응들에 굉장히 관심이 많이 있고, 그거를 이제 시뮬레이션으로 묘사하는 것들을 많이 해보고 있는데, 나중에 저희가 그 끝 부분에 가면은 컴퓨터 실습 어떤 거 할 수 있는지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그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그 여러 가지가 있다.
넘어갈게요. 그리고 제가 노트에는 분해도 관련 이야기를 써놨어요. 그래서 분해도가 뭐 어떤 거냐 그걸 써놨는데 뭐 사실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한번 읽어보면은 스펙트럼이 이렇게 두 개가 있을 때 걔가 좀 이야기를 할까요? 간단하게 이렇게 말로 하는 것보다 우리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각각의 진동수 U1, U2에서 이렇게 봉우리 두 개가 실제로는 있는 건데 근데 이게 파동이다 보니까 파동이란 말은 취소할게요. 얘네들이 우리가 기계로 측정할 때에는 이렇게 두 개의 분리된 시그널로 보일 수도 있지만은 분해능이 좋지 않은 거의 경우에는 그냥 이런 식으로 보이기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게 뭐 자칫 잘못하면은 잘못된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냥 여기에는 전이가 하나만 있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유기화학에서 NMR 배웠나요? 아직 그까지는 안 나갔나요? 그래서 유기화학에 가면은 뭐 그런 것들을 많이 배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확대해서 봤더니 뭐 이렇게 두 개의 시그널로 나누어지더라 하나인 줄 알았는데 근데 그거를 더 확대를 해서 봤더니 이렇게 뭐 두 개가 또 두 개로 나눠지더라 뭐 이런 것들을 배우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해능이 좋은 장비가 있다라고 하는 거는 더 좋은 눈을 가지고 있다. 그래가지고 저도 지금 눈이 굉장히 안 좋아요. 저도 안경 벗으면은 여러분들 제 앞에 앉아 있는 학생들도 얼굴 잘 안 보이거든요. 만약에 제가 안경을 벗으면은 저기 뒤에 있는 시계가 지금 뭐 11시 15분인지 뭐 11시 10분인지 전혀 알아볼 수 없겠죠. 눈의 분해능이 떨어지니까. 그죠?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분해능이 좋아야지 시계도 잘 볼 수 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기계도 그 분해능이 좋아야지 여러 가지 시그널들을 뭉뚱그려서 흐릿하게 보는 게 아니라 샤프하게 잘라서 볼 수 있다.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여기까지는 이제 좀 마일드했었는데 지금부터 조금 복잡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흥겨우시네요. 세기를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세기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스펙트럼을 관찰을 할 때 어떤 시그널은 굉장히 작게 관찰이 되기도 하는데 어떤 시그널은 굉장히 크게 관찰이 되기도 해요. 그러면은 그 세기 차이는 왜 생기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펙트럼에서 그 흡수선이 얼마나 크게 나타나느냐는 그 분광학적 전이에 참여하는 분자의 수와 관련이 있어요. 즉 그 해당 빛을 받았을 때 흡수를 할 수 있는 분자가 많다. 그러면은 그 픽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죠. 근데 그게 적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픽이 작게 나타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한번 쭉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에너지 준위 차이를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우리는 에너지가 낮은 준위 m에서 높은 준위 n으로 올라가는 그런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에너지 준위 차이 델타 E는 나중 에너지 En 빼기 처음 에너지 빼기 EM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빛을 조사를 해주게 되면은 이 낮은 상태 준위 M에 있던 것이 N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이 높은 준위로 올라가는 낮은 준위에 있다가 높은 준위로 올라가는 뭐 분자의 개수라고 해도 좋고요. 우리 책에는 전이 속도라고 표현도 했는데요. 그래서 MN 그러니까 제가 노트에는 그냥 MN으로 썼는데 이렇게 우리가 화살표를 표현해서 M에서 N으로 간다는 걸 좀 구체적으로 해줘 볼까요? 혹시 뒤에도 잘 보이세요? 이렇게 써도?
뭐 확대 안 해도 괜찮겠어요? 이거 확대를 하니까 제가 글씨를 좀 크게 써야 돼가지고 아무튼 제 노트에는 그냥 mn 썼는데 이게 똑같다는 것도 제가 써놓을게요. 이게 그 전이하는 분자의 개수가 결국 뭐에 비례할 거냐 하면은 앞에서 우리가 이야기했죠. 밑에 분자가 많이 깔려 있으면 깔려 있을수록 흡수할 수 있는 애들이 많으니까, 그죠? 그래서 바닥 m이라고 하는 에너지 m 아래쪽에 있는 에너지 레벨의 분자가 많을수록 흡수할 수 있는 녀석도 많겠죠. 그리고 또 뭐에 비례할 거냐 하면은 복사선의 세기, 얼마나 뭐 그러니까 광자가 1개 들어오느냐 아니면 뭐 100개가 들어오느냐 10,000개가 들어오느냐, 더 센 빛이 들어오면은 더 많은 광자가 들어온다는 거니까 더 많은 분자를 들뜨게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m 레벨에 있는 분자의 개수랑 그 다음에 복사선 에너지 밀도, 복사선의 세기랑 비례한다. 그러면 우리가 항상 이런 비례식을 등식, 그 이꼴이 들어가는 식으로 바꾸려고 하면은 비례상수를 도입을 하면 되죠. 그래서 비례상수를 우리가 BMN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이 BMN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외부에서 빛을 조사를 해줌으로써 빛을 줘가지고 강제로 얘를 밀어 올리는 거잖아요. 그 자극을 외부에서 자극을 주는 거죠. 그래서 자극 흡수의 아인슈타인 계수가 되겠습니다. 그 생각이 나네요. 그 중학교 때 저랑 굉장히 친하게 지내던 친구가 있었는데 이제 둘이 고등학교를 다른 데로 가서 그 친구는 그 문과로 가고 저는 이과로 갔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그 친구가 한참 후에 저희가 한 대학교 3, 4학년 그쯤 됐을 때에 그 뭐였지? 뭐 한창 저희는 여러분들은 싸이월드 잘 모르죠. 그 하여간 싸이월드 하던 세대에서 그때 뭐 한창 이제 페이스북이 처음 나왔나 하여튼 그래가지고 뭐 그거를 했는데 그 친구가 이제 페이스북으로 이제 뭐 옛날 친구 찾기 많이 할 수 있으니까 그걸 해와가지고 이야기하면서 뭐 저보고 내가 그래서 나 이공계 갔다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네가 무슨 이공계를 가냐, 뭐 네 아인슈타인 스펠링 아냐 그걸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 순간 딱 듣고 보니까 아인슈타인이 스펠링이 어떻게 되지, 뭐 A로 시작하나 이거 막 머릿속이 복잡해지더라고. 그래가지고 찾아보니까 스펠링 굉장히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때 이후로 아인슈타인 스펠링을 되게 잘 기억하게 된 것 같아요. 한번 되게 쪽팔림 당한 이후에 아무튼 뭐 하여튼 그 친구가 신방과, 여러분들 신방과 그럼 뭔지 알아요? 신문방송학과? 신방과 간 친구인데 하여튼간 멈춰놔야겠다. 저도 근데 그런 생각을 가끔 했어요. 우리가 뭐 이과를 공부를 하면은 참 뭐 이런 과학적 진리도 알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것도 있지만은 근데 사실 세상이 돌아가는 걸 보면은 대부분 위에 계시는 분들은 문과 출신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문과를 갔어야 되나 그런 생각을, 다음 생에 태어나면 문과 한번 해보려고. 이런 헛소리를 왜 했지? 아무튼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네, 이렇게 지금 흡수 일어날 게 이렇게 되는 거고요. 흡수가 이렇게 되고 두 번째로 할 게 그러면은 이 복사선이 얘를 들뜨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위에 들떠 있는 애를 높은 에너지 레벨에 있는 애들을 밑으로 끌어내릴 수도 있어요. 자극 방출이라고 하는 거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원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레이저를 만드는 거죠. 굉장히 한 번에 일시적으로 그 높은 상태에 있던 애들을 밑으로 끌어내리면서 굉장히 밝은 빛이 나도록 하는 그런 게 되겠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높은 에너지 레벨 N에서 M으로 내려오는 거니까 N에서 M으로 내려오는 이거는
결국 이 식이랑 그 식의 구조는 똑같은데 디테일만 m에서 n으로 가는 게 n에서 m으로 간다. 그래서 b n m 그리고 이번에는 그 들뜬 상태에 있는 개수가 중요하니까 n이 되고 ln u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달라지는 거는 이 부분. 이번에는 자극 방출에 의한 아인슈타인 개수. 이렇게 자극 방출이 될 수도 있지만은 아무런 그 들뜬 상태로 올라간 애들한테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알아서 밑으로 내려오기도 하죠. 그죠?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가 자발 방출이라고 합니다. 자발 방출이라고 하고, 자발 방출의 경우에는 복사선의 세기랑은 전혀 상관없겠죠. 그냥 들뜬 상태 위에 얼마나 많은 분자들이 있느냐, n이라고 하는 에너지 레벨에 얼마나 많은 애들이 있느냐만 중요하니까 자발적 방출 속도는 n에 비례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자발 방출 아인슈타인 계수를 도입을 하면은 a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자발 방출 아인슈타인 계수. 근데 우리가 그러면 이거를 충분한 시간을 기다려서 위로 올라가는 애들이랑 내려오는 애들이랑 어느 시간이 지나면은 평형에 도달할 거예요. 모든 화학 반응들이 시간을 충분히 기다려주면은 평형에 도달하게 되죠. 다만 평형의 위치는 다들 다르겠지만 올라가는 속도, 뭐 내려오는 속도가 같아지는 지점에 도달할 거예요. 그죠? 평형 개념은 우리가 일반학 2에서 배웠죠, 그죠? 평형에 도달하게 될 거니까, 그러면은 평형에 도달하게 되면은, 평형이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것들의 개수랑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거의 개수가 같아지는 지점이 오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중요하게 말씀드려야 되는 게, 밑에 있는 거랑 그 m에 있는 거랑 n에 있는 게 개수가 같다는 건 절대 아니에요. 개수는 다를 수 있지만은 올라가는 속도와 내려오는 속도는 어느 순간이 되면은 같아지겠죠. 그죠? 우리가 평형, 이게 조금 잘 안 받아들여지신다 하시는 분들은 그 일반학 14장, 15장 거기 한번 다시 보시길 바랄게요. 아무튼 이게 같아진다라는 거니까. 그럼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거, 자극 흡수 nm 곱하기 bmn ln u, 이게 자극 흡수죠. 자극 흡수되는 개수는 그러면 자극 방출의 개수와 자발 방출 개수의 합과 같겠죠. 올라가는 속도가 내려오는 속도랑 같다라고 했으니까. 그럼 자극 방출 이렇게 되겠죠. 그래도 앞에가 복사선 밀도가 나타난다는 것 자체가 복사선이 관여하니까 이거는 외부 자극에 의해서 뭐 흡수가 되고 방출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 텀이 자발 방출이 되겠죠. 이렇게 되는데, 근데 우리가 이 식을 놓고 생각을 해보면은 BMN과 BNM의 관계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낮은 에너지 레벨에서 올라가는 거랑 높은 에너지 레벨에서 내려오는 거랑, 얘네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똑같은 과정이죠.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거를 그냥 뒤집어서 보면은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거잖아요. 얘네들이 사실 어떤 물리적으로 다른 과정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개수가 얘네들의 개수가 다를 이유가 없다. 같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밑에서 위로 올라간다, 위에서 밑으로 내려온다라고 하지만 분자가 느꼈을 때는 그냥 m이라는 에너지 준위에서 n으로 갔다. 이거를 근데 우리가 노테이션을 바꿔서 mn으로 바꾸면 그러면은 역시 bmn이 bnm이랑 같잖아요. 이거는 그래서 그냥 밑에서 위로 위에서 밑으로의 방향의 차이지 에너지도 똑같고 거기에 관여하는 분자 구조도 똑같기 때문에 아인슈타인 자극 흡수, 자극 방출 개수가 똑같다.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 위의 식을 복사선 에너지 밀도에 관련해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은 일단 이거랑 같죠? 그래서 한쪽으로 묶을 수가 있고 그러면은 여기에 BNM 그 다음에 NM 빼기 NN 이게 ANM의 NN 이렇게 되겠죠? 그럼 복사선 에너지 밀도에 대해서만 남기고 정리를 하면은 BNM분의 ANM 그 다음에 분자 개수랑 관련된 부분 NM 빼기 NN 분의 NN 요거 어차피 제 노트에도 다 있고 우리 책에도 다 있으니까 너무 자세하게 안 쓰셔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거를 식의 모양을 결국에는 좀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이 높은 에너지 레벨과 낮은 에너지 레벨 사이에 있는 분자 개수의 차이가 어떻게 될 거냐, 비율이 얼마나 될 거냐를 알고 싶은 거죠. 좀 알면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 식을 우리가 지금 들뜬 상태에 얼마나 있는지 이거 잘 모르잖아요. 바닥 상태는 알 수 있지만 들뜬 상태는 모르니까 이거를 좀 수학적인 표현으로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아마 물리화학 1 시간에 여러분들이 배우셨을 것 같은데 서로 다른 에너지 레벨 사이에 존재하는 분자들의 비율 차이 그거를 나타내는 게 바로 볼츠만 분포죠. 이게 진짜 볼츠만 분포가 진짜 자주 나오죠, 그죠? 일반화학 시간에 우리 분자 속도 이야기할 때도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증발 이야기할 때도 나오고 계속 나와요. 그래서 낮은 에너지 레벨에 있는 것분의 높은 에너지 레벨의 비율을 한번 계산해 보면은 이게 익스포넨셜의 에너지 차이 한유 나누기 KBT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어요. 이게 델타 E죠. 이렇게 쓸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우리는 요거를 뒤집어 가지고 식의 모양을 좀 예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뒤집으면은 지수 그냥 뒤집히면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 복사선 에너지 밀도식 여기 있는 거를 그러면은 요런 식을 이용을 할 수가 있도록 우리가 여기 분모 분자에다가 다 n으로 한번 그죠? n으로 나눠야지 요런 텀을 우리가 써먹을 수 있겠죠. 그래서 로뉴는 BNM, ANM, NM 나누기 NN 빼기 1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 지금 요거를 우리가 잘 몰랐잖아요. 분자의 개수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몰랐지만 이렇게 레이쇼로 바꿔놓고 보니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식이 볼츠만 분포식이다. 그래서 요거를 여기에다가 집어넣으면 BNM분의 ANM 익스포넨셜의 한유 나누기 KBT 빼기 1
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도대체 지금 뭐 네가 하고 싶은 게 뭐냐, 그래서 뭐 왜 이렇게 나를 고통스럽게 하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결국 지금 해보고 싶은 거는 이 자극 방출의 개수와 자발 방출의 개수 차이가 얼마나 되느냐, 이 레이쇼를 구하는 게 우리가 지금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복사선 에너지 밀도 관련 식을 우리가 거의 첫 번째 시간에 다뤘던 것 같아요. 누구였죠? 플랑크의 에너지 밀도식. 플랑크가 구한 로뉴 식을 한번 봐보면은, 로뉴는 빛의 속도 3승에 8파이 hν 3승에 2의 hν 나누기 kBT 이렇게 되죠. 그래서 제가 이것 아마 여러분들 중에 뭐 이런 식이 어떻게 유도됐는지 좀 궁금해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조만간 만들어서 제 유튜브에 또 올릴 예정입니다. 제 유튜브 구독자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원래 140명인가 그랬는데 지금 수업 오면서 보니까 188명 됐더라고요. 진짜 폭발적인 성장을 여러분들이 다 해주신 거겠죠? 그래가지고 아무튼 이 로뉴를 여기에다가 이 식을 집어넣고 나면은 결국에는 지금 이 부분이 똑같으니까 날아가겠죠. 날아가고 그러면은 아인슈타인 개수 A와 B 사이의 관계를 한번 봐보면은 C 3승분의 8파이 hν 큐빅은 BNM분의 ANM 이렇게 돼요. 그럼 결국에는 ANM이라고 하는 거는 BNM 곱하기 C 3승의 8파이 hν 큐빅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게 자발 방출이었고 이게 자극 방출이었죠. 그래서 보시면은 그러면은 이 자극 방출의 개수가 만약에 정해진다라고 하면은 그 자극 방출의 개수에 따라서 이 자발 방출의 개수는 우리가 어떤 진동수, 어떤 파장대의 빛을 사용해서 지금 스펙트럼 측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값이 바뀌죠. 맞나요? 요 부분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계속 가도 되나? 좀 더 가도 되는군요. 예를 들어서 이 진동수가 아주 큰 영역대의 분광학, 예를 들면은 전자 분광학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에너지 레벨이 막 50kcal에서 100kcal에 되는 전자들이 오비탈들을 왔다 갔다 하는, 오비탈 하나를 띄어서 다른 오비탈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전자 분광학을 생각을 해보면은 U 값이 엄청 커요. 그럼 U 값이 엄청 크다라는 거는 자발 방출 개수 A의 값도 엄청 크다는 이야기가 되죠. 그죠? 나머지는 다 상수기 때문에 이 U 값이 어떠냐에 따라서 A 값의 크기가 결정이 되는데, 그러면은 A 값이 엄청 크다는 말이에요. 이런 전자 분광학에서는. 그러면은 자발 방출 개수의 값이 크다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얘가 들뜬 상태에서 밑으로 빨리빨리 내려오려고 한다는 거죠. 그냥 이런 거는 들뜬 상태의 라이프 타임이 굉장히 짧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빛을 조사를 해줘가지고 그게 전자가 더 높은 전자가 더 높은 분자 오비탈로 넘어갔을 때에는 얘네들의 라이프 타임이 길어봐야 나노세컨드 단위, 그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분자가 빛을 받았을 때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지를 실험적으로 추적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의 테크닉을 많이 개발하는 게
이 분광학에서의 목표인 거죠. 그럼 반대로 이 값이 아주 진동수 값이 작다. 뭐 그런 경우는 우리가 뭐 이제 다음 시간에 다다음 시간에 배우게 될 아닌가?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될 뭐 마이크로파 분광학 그런 거에 나타나는데 그때는 뭐 자발 방출 개수가 별로 크지 않기 때문에 높은 에너지 레벨 준위들이 많이 관찰이 된다.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의 의미가 좀 되겠고요. 질문 없으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제 또 선택 규칙이라고 하는 거를 뭐 영어로는 셀렉션 룰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러면은 모든 전위는 다 관찰이 되느냐? 뭐 전자가 여기 1층에서 2층 가는 거, 1층에서 3층 가는 거, 뭐 2층에서 3층 가는 거 다 관찰이 되느냐? 모든 상상할 수 있는 전위들이 그렇지는 않다라는 게 바로 선택 규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전위는 우리가 관찰이 되는 것에 반해서 어떤 전위는 관찰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뭐 허용된 전위가 있고 금지된 전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 뭐 1층에서 2층 가는 게 아무 문제가 없어 우리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만은 양자역학적인 이유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시간 의존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풀면은 사실은 이 전자 전위가 일어날 거냐, 그리고 일어난다면은 얼마만큼의 세기를 가지는 그 전이냐, 이거 다 알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지금 시간 다루는 건 너무 힘드니까 이거를 저희 학교 고급 양자 시간에 제가 설명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그때 저희 그 코로나 때 제가 이 수업 했어가지고 동영상 다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또 제 유튜브에 올려놓을 거니까 만약에 나는 이게 어떻게 유도된 건지 알고 싶다, 이거 알고 싶다 하면은 제 수업을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챕터 몇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어제 찾아보다가 그 챕터 몇인지 알려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봐주시면 된다. 챕터 1부터 챕터 10까지 있으니까 보시면 된다. 그렇게 되고요. 그러면 이 선택 규칙이라고 하는 게 여러 종류에서 나타나게 돼요. 첫 번째는 스핀 금지 전위. 그러니까 전자의 스핀. 여러분 싱글렛, 트리플렛 이런 거 배우셨나요? 아직 안 배웠죠? 그래요. 이게 뭐냐 하면은 홀 전자가 없을 때는 모든 전자가 다 짝지어져 있는 이런 상태의 경우에는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할까요? 이 스몰 s, 작은 s 값이 이 각각의 스핀이 2분의 1의 양자수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거는 배웠죠.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2분의 1의 양자수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에는 2분의 1 곱하기 홀 전자의 개수를 해주면 돼요. 왜냐하면 업이 플러스 2분의 1이고 다운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업, 다운의 개수가 다 맞으면은 얘네들의 스핀 양자수 다 더해보면 그냥 0이죠. 다 짝지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홀 전자 개수를 해주면 되는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홀 전자가 하나도 없다 그랬죠. 모든 전자가 짝지어져 있는 그런 경우에는 스몰 s 값이 0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스핀 다중도라고 하는 거는 대문자 s로 정의되는데 2s 플러스 1 이렇게 정의돼요. 그러면 결국엔 나중에 여러분들이 뭐 양자역학을 조금 더 공부하면 아시겠지만은 이런 홀 전자가 하나도 없는 경우는 전자를 배치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다. 근데 홀 전자가 하나가 생기면 그런 전자를 배치할 수 있는 방법이 뭐 2개다. 뭐 홀 전자가 2개면 3개다. 뭐 이런 식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을 쓰게 되는데, 여기 스몰 s가 지금 0이니까 대문자 s는 그러면 그냥 1이 되겠죠. 그래서 배치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다. 그래서 얘를 우리가
싱글렛 단일항이다 이렇게 쓰는 거고, 홀 전자가 한 개 있다. 그래서 어떤 하나 짝지어지지 않은 전자가 있다 그러면 스몰 s 값이 얼마예요? 2분의 1 곱하기 1이니까 2분의 1이죠. 그럼 스핀 다중도는 얼마예요? 스핀 다중도는 2. 이거는 이중항 더블렛. 마찬가지로 해서 홀 전자가 두 개다 그러면은 이런 식이 될 텐데, 그러면은 2분의 1 곱하기 2, 홀 전자가 두 개니까 1, 스핀 다중도는 3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삼중항이라고 부릅니다.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쭉 되는데, 스핀 금지 전이는 뭐냐 하면은 전자가 전이하는 과정에서 전자가 어떤 낮은 분자 오비탈에서 있다가,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예요. 전자가 낮은 에너지 준위에서 있다가 높은 에너지 준위로 올라갈 때 전자가 뒤집히지 않는다. 그리고 어려운 말로는 스핀 다중도가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면은 그냥 이렇게 다운 스핀은 그대로 다운 스핀으로 올라가지, 밑으로 보고 있던 게 올라간다고 해서 갑자기 뒤집히지 않는다라는 게 선택 규칙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이거는 관찰이 되지만은 이거는 안 되겠죠? 왜냐하면 얘는 싱글렛인데 얘는 지금 어떻게 돼요? 홀 전자가 두 개가 돼 버렸으니까 삼중항 트리플렛이 돼 버린 거죠. 이렇게는 일어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건 안 된다. 그래서 스핀 전이 규칙을 다시 한번 정의하면은 전자 전이 과정에서 스핀 다중도가 변하지 않는다. 변화가 없어야 된다. 즉 델타 S가 0이어야 된다. 스핀 다중도의 변화가 없어야 된다. 그래서 뭐 요거 관련해서 이제 잠깐만 이야기를 드리고 마치면은, 여러분들 TV 보는 거 좋아하시죠? TV 안 봐요? 다 공부만 하나? 그 TV 보면은 TV 사러 이렇게 가보면 요즘에 뭐 OLED니 뭐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나와 있잖아요. 많이 나와 있는데, 그게 우리가 어떤 거를 하냐 하면은 뭐 저희 연구실에서 이제 뭐 저도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했던 건데, 그래서 여기 우리가 요즘에 나오는 TV는 여러분들 막 집에 옛날 혹시 이런 모니터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막 모니터 이렇게 해가지고 막 뒤에 막 이만큼 달려 있는 거 본 적 없죠? 본 적 있어요? 그럼 나이가 의심스러운데? 아무튼 옛날에는 TV가 이렇게 컸던 이유가 뒤에서 이렇게 빛을 쏴가지고 앞에서 우리가 색을 만들어서 보고 이랬거든요. 근데 요즘 TV는 다 엄청 얇죠. 왜냐하면 우리가 빛을 쏴서 하는 게 아니라 전기적으로 우리가 전자랑 홀을 만들어서 이 높은 에너지 준위에다가 막 뿌려주는 거예요. 얘들을 뿌려주니까 그럼 얘네들이 여기에서 이제 빛을 내면서 나오는 거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단일항이 확률적으로 25%가 생기고 삼중항이 확률적으로 75%가 생겨요. 그리고 바닥 상태는 단일항이에요. 그럼 이렇게 내려올 때 이거는 빛이 잘 안 나오겠죠. 그죠? 왜냐하면 삼중항에서 단일항으로 내려오는 거 금지되어 있다면서요. 그죠? 스핀 전이 규칙에 의하면 이거 금지되어 있으니까 잘 안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투여하는 전기의 25%만 빛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럼 에너지 효율이 떨어지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OLED 연구하시는 분들이 어떤 그 금속 같은 거를 많이 이용을 하면은 이 금지된 전자 전이 규칙도 일어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삼중항을 이용하는 걸 많이 또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효율이 25에서 75까지 올라왔다가, 그래도 이제 뭐 사람들은 더 욕심을 내죠. 100%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떤 걸 했냐 하면은 요 삼중항에 있는 거를 단일항으로 끌고 와가지고, 그러면은 끌어와가지고 다 빛을 발사시킨다. 그러면은 원래 25% 쓸 수 있고 낭비될 뻔했던 75%도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100% 효율에 가까운 TV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연구할 때 그 양자화학 시뮬레이션 같은 게 많이 쓰인 거죠. 그래서 어떤 분자들이 이런 일들을 일어나게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연구를 할 수 있고 그런 그래서 우리가 양자역학이랑 양자화학 배우고 이런 게 귀신 신하나 까먹는 소리 하는 게 아니다. 우리 생활을 이렇게 바꿀 수가 있다. 지금은 좀 그렇게 보이지만 끝은 창대할 수 있다. 그런 겁니다. 그래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나머지 내용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